이번에 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이 도저히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눈물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파는 방법이 있냐? 도대체 집을 파는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러다가 까딱하면 다주택자 되겠다. 어떻게 집을 팝니까? 라는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테이커스 co.kr 여기에 사연 신청 탭이 있습니다. 이 사연 신청 탭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뤄드리는데요. 어쩌다 다주택자가 되기 직전입니다. 라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 애청자입니다. 제가 한 선택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고민을 남겨봅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천안의 실거주용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로 2월 말 3월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동탄에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제가 사는 단지의 매물이 70건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 전세가가 높다고 낮출 거를 권유하는데 저희는 이미 21년 초 고점에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 집에 들인 돈도 있고 필름, 도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것들도 하셨나 봐요. 아직은 가격을 낮추고 싶진 않아요. 학교가 근접한 단지라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2월 말 입주할 집 잔금은 가족에게 임차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돈을 안 갚을 수도 없고 이제라도 가격을 낮춰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미 현재 거주 중인 집에 2억의 대출이 있고요. 현재 금리는 2.5%인데 내년 4월부터 적용될 변동금리가 또 두렵습니다. 전세가 더 빨리 빠질 거라는 부동산의 제안대로 감액 등기하고 대환 대출로 2억 대출을 천안 아파트로 옮기고 그러니까 천안 아파트에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아요. 세입자를 뭐 받을 생각도 있는데 원금 108만 원에 이자까지 약 200만 원의 고정비를 감당하고 세입자를 받는 게 맞을지 이삿날까지 약 2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매매가를 낮춰가지고 매도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연초에 매도가 될지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매일 잠을 설치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요즘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린다.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매도 잘하는 방법 좀 주세요. 뭐 팁 없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문 앞에다가 무슨 그 방향제를 놔라. 뭐 안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놔가지고 뭐 클래식을 틀어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별 의미 없다. 물론 뭐 집이 막 너무 난장판이면 좀 정리하면 그나마 뭐 조금 마음을 돌릴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혹하는 거 이런 거 해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마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집이 안 팔린다고 말하는 분들은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원인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이런 고민을 누가 댓글을 달면 거기에 대댓글이 달립니다. 뭐라고 달리냐면은 가격을 낮춰라. 네가 가격을 안 낮추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라고 그냥 쉽게 툭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닙니다.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동네에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내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고기가 아예 없어. 자, 이 저수지 안에 물고기가 아예 제로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내가 정수장에 간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야, 여기도 이렇게 호수가 있네 하면서 정수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수돗물 정수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없는데 낚시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자체가 없어. 자, 우리 동네에 살 사람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여가지고 이걸 살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동네에 살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수도권에 살죠. 그리고 4분의 1은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서울에 뭐 집이 잘 팔리지 않나? 근데 서울에서도 안 팔리는 동네가 꽤 많고요. 경기도에서도 집이 잘 팔리는 동네가 있고 안 팔리는 동네가 있고요. 지방이라고 해서 집이 안 팔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지방에 뭐 경남 쪽에 가보면요. 막 난리 나 있는 동네도 많습니다.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집 사게 해주세요. 막 매물 좀 구한다고. 지방인데도 그런 동네도 있다. 자, 지역 자체가 침체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멸종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게 정책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우리 동네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너무 침체여서 가격을 낮춘다고 사람이 사는 개념이 아닌 동네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방의 소도시 같은 곳들 아니면 지방의 미분양이 막 너무 많은 동네들은 전세가가 높고요. 오히려
매매가가 막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전세를 뭐 2억에 맞췄는데 매매가를 막 1억 8천까지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을 안 사요. 왜냐면은 아니 이거 안 사도 어차피 여기는 지금 널려 있는 게 집이야. 그리고 여긴 지금 소도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급량 충족도 못하고 인구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집을 왜 사? 전세는 살 수 있지만 매매는 안 한다. 라는 그런 지역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인데도 안 팔려요. 아파트인데도 안 팔리고요. 생각보다 뭐 연식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구축은 아니잖아요. 구축이 아닌데도 내놔도 안 사갑니다. 가격을 막 한 10% 20% 이미 깎았어. 그래도 안 팔려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안 사도 그만이야 라는 생각이 강하면 안 산단 말이죠.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 매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직은 뭐 인구 감소가 뭐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고 지방도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제가 뭐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성장을 합니다. 직장 때문에라도 여기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는 해야 돼요. 근데 내 이 소중한 자산을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밖에 못하는 이 나라의 정책에서 내 돈을 굳이 이 지방에다가 매수를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뭐 감소하든지 뭐 지방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의 수요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필연적으로 외지인 수요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소위 말하는 뭐 투기꾼이니 뭐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투기꾼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일종의 마중물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완전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집을 사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돈 날릴 각오로 막 집을 사요. 그러면 집을 사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씩 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실거주 하던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네? 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동네 어차피 끝났어 하면서 계속 빠져요. 계속 침체장이 막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미분양도 해소도 안 되고 뭐 건설업도 안 돌아가고 사람들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이 경기가 더 죽는 거예요. 지방 경기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지인 수요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지금 외지인 수요가 지방에 많이 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외지인들이 잘 못 가요. 왜냐면 지금 같은 정책 구조에서 어떻게 내 돈을 뭐 주식도 있고 다른 것도 해도 되는데 일부러 집을 내가 살지도 않을 실거주 하지도 않을 동네에다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한다? 내가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자, 두 번째로 비아파트 살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아파트는 진짜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동네요. 괜찮은 동네인데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 원룸 오피스텔. 아니면은 뭐 투룸인데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 뭐 신축이든 뭐 구축이든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안 삽니다. 재개발 추진하고 있다. 뭐 모아타운, 뭐 모아주택 하고 있다. 이러면은 좀 거래가 그나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비아파트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호재도 없고 그다음에 뭐 딱히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똘똘한 한 채만 하래요. 근데 자기의 그 한 장의 카드를 이 단 한 발 남은 이 총알을 빌라에다가 쏴야 돼요. 오피스텔 원룸에다 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100%는 너무 좀 그렇고 99%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비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아파트가 뭐 비싸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걸 계속 규제하는가? 이 부분은 저도 왜 비아파트를 규제하지? 기본적으로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살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양도세를 뭐 중과를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보유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해가지고 이쪽은 최소한 더 권장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여기도 아파트처럼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가격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격을 낮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2억짜리인데 1억 5천에 팔면은 야 5천만 원 싸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괜히 저거 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악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거 샀다가 나중에 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괜히 저거 샀다가 뭐 괜히 나중에 또 소급 적용 당해가지고 뭐 종부세 더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삽니다. 그냥 안 산다고 보시면 왜? 이거 매수했다가 괜히 다른 거에서 타격이 커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을 달아보세요.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엄청 강력합니다. 취득세도 중과되고, 뭐 종부세도 중과되고요. 양도세도 중과되는데 지금 잠깐 밀어놨죠? 그러면 결국에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같은 어찌 보면 이제 중하급의 가격대, 이쪽 시장도 지금 전 국민의 40%가 넘게 삽니다. 여기에 신축 공급이 아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소를 해야 될 텐데, 다주택자 규제가 풀려야지 뭐 누가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걸로 보이시나요? 이게 또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약간 풀릴 것처럼 분위기가 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기보다는 더 규제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지금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뭐 오피스텔이 뭐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는 다 무슨 뭐 타워 팰리스니 뭐 목동의 하이페리온이니 뭐 공덕에 있는 롯데캐슬이니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아니면 뭐 강북에도 좀 비싼 동네에 소위 말하는 그 고급 대표 주상복합들이 있어요. 주상복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급 주상복합이 있고요. 그냥 주상복합이 있거든요. 고급 주상복합에는 오피스텔이 일부 섞여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그래도 거래가 됩니다. 왜? 여기는 같은 단지인데 형식이 오피스텔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들도 많아요. 그냥 뭐 조그맣게 뭐 400세대 나홀로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자, 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아파트랑 동일 규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노원이랑 강남이랑 지금 규제를 똑같이 받고 있죠. 똑같이 투기과열지구고요. 똑같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똑같이 토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에 집을 사나 강남에 집을 사나 어차피 규제 맞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돈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돈이 있는데 일부러 노원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면 규제가 똑같은데. 자, 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규제가 똑같아. 어차피 한 채밖에 못 사. 근데 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부러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모아서 아파트 산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이걸 팔아가지고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똑같이 돌려주면 돼.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 빌라 싸게 내놓을 테니까 사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내가 왜 그 빌라 왜 사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라고 댓글 다는 분들은 거꾸로 그럼 내가 싸게 내놓을 테니까 너가 사라 라고 말하면 제가 왜 사야 되죠?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과 규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의 룰, 심판이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빌라 사지 말라고, 오피스텔 사지 말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규칙에 선수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가 항상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싸게 팔 테니까 사세요라고 하면은 안 삽니다. 왜? 이거 가지고 있는 순간 갑자기 다른 게 다 꼬이거든요. 생애 최초도 못 돼요. 생애 최초 뭐 이런 거 다 날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도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도 한 100에 80명 정도는 이 상태입니다. 지금 1번이나 2번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수요가 아예 없어가지고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하는 분들이 많고요. 수요는 있는데 제가 빌라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뭐 반지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 거의 80%.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싸게 내놓으면 팔려요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른다는 거를 스스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류는 진짜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막 물어보실 텐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근데 가격만 낮춘다고 팔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어. 근데 낚시꾼이 70명이에요.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낚시꾼이 70명인 그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다면 이 물고기는 누군가한테 잡힐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수요를 놓치면 안 된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80대 할아버지한테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빌라를 팔았습니다. 안양에 있는 빌라인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팔았어요. 하도 다주택자를 막 규제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 버티게 돼서 빨리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 안 팔립니다. 그때도 다주택 규제가 많았고 그때도 종부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막 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도 막 세입자 권리 강화를 막 해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입자 막 어떻게든 이사비 줘가지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어떻게든 공실로 만들어가지고 청소도 싹 하고 뭐 도배장판도 다 해놓고요. 최대한 그냥 공실로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러 오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요? 얘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막 또 뭐 1,000단위 이상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라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았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중개사분들한테 정말 뭐 닥달하듯이 계속 연락하고요. 그리고 막 가격도 조정해 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막 다 얘기합니다. 그때 뭐 이제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도 온갖 곳에 다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그 80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뭐 계속 전세 월세를 이렇게 사셨는데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마침 집을 하나 구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이 그래도 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꼭대기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꼭대기층이 로얄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뷰도 나오고 하니까 혼자 살기 좋겠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가격도 최대한 낮춰가지고 팔았다. 그분한테 못 팔았다면 저는 또 못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요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낮춘다고 답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죽어라고 해도 팔리지 않는 게 많다. 자,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없음.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류인데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딱 이 케이스죠. 자, 낮출 거를 권유해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가격이 좀 높다고 낮추래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쉬워. 왜냐면 내가 고점에 사기도 했고 이 집에 들인 돈이 얼만데 내가 필름도 바르고 도배도 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이거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돈 바른 것만 한 2000 되는 것 같아. 한 3,000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못 낮추겠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자식 같은 거죠. 아니 내가 여기에 들인 그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얼만데 나보고 이렇게 헐값에 넘기라고? 이거 못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장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줄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팔리는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안 팔리는 가격을 내가 고수해봐야 안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갔어. 시장에 갔다는 건 뭡니까? 최소한 내가 오늘 장사를 할 마음은 있는 거잖아. 그럼 장사를 하려면 장사가 되는 가격으로 팔아야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격에 붙여놓고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누구 잘못인가? 이거는 본인 잘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요 되게 냉혹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수자는 내가 얼마에 샀든 내가 뭐 수리를 얼마를 했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수자는 내가 산 가격이 얼마니까 미안하네요. 내가 조금 더 웃돈 주고 살게요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원가가 얼마예요 라고 말해봐요. 어차피 매수자는 안 사면 그만이에요. 중고라는 개념 그리고 시세라는 개념 이 시가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가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없이 내가 얼마에 샀는데 내가 수리를 어떻게 했는데 이 집에 내가 쏟은 정성이 얼만데 그런 내용들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차를 샀어요. 신차를 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튜닝을 합니다. 양카 튜닝을 막 해. 뒤에다가 막 스포일러 달고 앞에다가 막 헤드라이트를 막 개조합니다. 그리고 막 색깔도 막 랩핑도 막 빨간색으로 막 해. 그리고 옆에다가 막 데칼도 막 넣었어. 나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바른 거예요. 그랜저에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튜닝도 했죠. 내가 거기다 시간도 얼마나 많이 쏟았어? 돈도 많이 썼죠. 한 1,000만 원도 썼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취향에 맞게 양카 튜닝을 한 이 그랜저를 1,000만 원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누가 사줍니까? 아무도 안 사줍니다. 아니 그건 네가 한 거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왜 내가 이걸 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잖아요. 대형마트 가면은 마감 때 할인을 많이 합니다. 10% 붙었다가 조금 내가 안 사고 한 바퀴 돌아오면 20%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 닫으려고 이제 사람들 막 퇴근 준비하고 있으면 30%까지 막 빠집니다. 마트가 얼마나 그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혈안인 곳인데 왜 마트가 이 마감 때 할인을 할까요? 이 흥정이라는 거, 가격 협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급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사람이 이기고요. 급한 사람이 지는 게 협상입니다. 근데 이 협상을 할 때 급하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급해요. 왜 그러냐? 가격을 낮춰야 될지 고민이에요. 왜냐면 지금 중개사들도 비싸다고 하죠. 거기다가 나는 지금 대출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이미 또 하나 샀어.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변동금리가 또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매일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급하냐?
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급한 사람은 나죠. 나는 오늘 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은 조만간 닫혀. 그럼 나는 이제 떨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거 들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자, 우리 집이 대장 아파트예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좀 끌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장 아파트는 수요가 넘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정컨대 우리 집이 대장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장 아파트도 아니고 그 구역 내에서 되게 막 알아주는 집도 아닌데 그냥 뭐 전월세 수요는 많은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상당히 급한 사람입니다. 지금 마트 마감 시간 1시간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개사가 가격을 낮추라고 웬만하면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중개사도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거래를 이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업직입니다. 그래서 영업직은 절대 그 손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는 멘트를 정말 쉽사리 못합니다. 자, 중개사가 가격을 낮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분 상해하는 매도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내 집을 가격을 깎으라는 거야? 너 그렇게 깎아가지고 내 집 그냥 헐값에 팔려고 하지? 너 중개비 벌려고 하지?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정도 가격 원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가격을 낮추라고 지금 중개사들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은 가격이 높기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이 좋은 문화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곶감나무에 곶감이 쫙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 가을에 이게 곶감을 땁니다. 따면은 꼭 몇 개를 남겨놔요. 왜 그러냐? 뭐 까마귀가 와서 먹든 까치가 와서 먹든 동물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 상부상조의 개념 같은 걸까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팔려면요, 매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도 뭔가 나한테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만 기분 좋은 거래를 합니다. 근데 꼭 팔려는 사람들이 머리 끝까지 먹고 다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5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더 붙여가지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매수자가 소위 말하는 뒤통수 맞았네 라고 막 뒤통수가 얼얼한데 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어 해. 이게 기본적인 매도자의 마음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게 매수자랑 나랑 뭐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최대한 뒤통수 쳐가지고 많이 딱 고가에 팔고 나와야지. 내가 팔자마자 집값 폭락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집을 못 판다. 그런 마음 가지면 집을 못 판다. 항상 먹을 걸 좀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이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요. 제가 인테리어에다가 지금 3천을 썼는데요. 이걸 어떻게 그냥 다 포기합니까? 여기서 더 깎으면 저 진짜 손해가 1억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돼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집 많이 팔았거든요.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그건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를 남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걸 같이 좀 나누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건지 본인도 잘 압니다. 아니 그건 내가 손해본 거지. 왜 매수자한테 그걸 같이 분담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뭐 내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진 않지만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나도 적당히 팔고 나간다. 그리고 다른 걸 사가지고 그걸로 벌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꼬인 실타래가 풀립니다. 저는요 여기서 손해본 거 어떻게든 다 메꾸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자를 어떻게든 뒤통수 치고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는 전 엄청 싸게 살 겁니다. 이런 거는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면은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세상이 꼬여 보이고요. 내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인간의 이 삶입니다. 요 내용 보시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일이 풀릴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본 게 얼만데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정말 머리 끝까지 먹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꼭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